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아들로 자랐어요. 어릴 적 제 눈에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험 있는 분이셨죠. 늘 반듯한 경찰 제복을 입고 집을 나서실 때면 저는 마치 제가 즐겨보던 만화 속 영웅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한 존재.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고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념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멋진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시니 전 그 말을 늘 되뇌며 새기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한 번씩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걸 좋아하셨고 그럴 땐 저를 데려가는 걸 또 좋아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걸 저도 참 좋아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신이 나서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죠. 싸움이라도 났나 싶어 아버지와 함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연세 많은 할머니께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물건 맞아? 왜 이렇게 비싸?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죄송해요. 내가 물건값을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뭐야, 미안하다면 다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질러놓고 내가 그 돈 주고 사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헛나왔어요. 이 노인네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일에 끼어드셨고 그 순간 작고 수척한 몸으로 쩔쩔매던 할머니 얼굴이 밝아지고 반면 그 아저씨는 눈살을 한껏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입고 계신 경찰 제복 때문이었을 거예요. 움찔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아니 뭐 경찰 양반까지 나설 일은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서 제가 좀 바로잡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연세도 많은 분께 반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잠깐 들었지만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그런 거고 실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한 건 줄 누가 알아요. 그렇다고 지금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굴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경찰서로 가서 아니에요. 그럴 것까진 없어요. 됐습니다. 참. 된 게 아니라 그럼 할머니께 얼른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세요. 어르신께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정말 빡빡하게 구시네. 할머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저 그만 가도 되는 거죠? 그래요. 가보셔도 됩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이거 고마워서 어떡해. 정말 고마워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 이 감자 이거 얼마예요? 감자랑 시금치 남은 거 다 줘주세요. 제가 시금치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하시며 감자며 시금치를 그냥 주겠다고 하시는 할머니께 아버지는 제값 다 치르고 물건들을 사셨고 제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잘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려는 뜻 같았죠.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새삼 감사했고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누군가 도와야 한다면 그건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소신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셨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은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바르게 써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강한 사람은
단순히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을 옳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더욱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는 제게 엄마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저는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자랐고 리더십도 있는 편이라 학교에서 반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반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나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왔고 그러려다 보니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특히 태권도가 재미있어서 꾸준히 했는데 결국 대학까지 태권도로 가게 됐답니다. 그래도 태권도 하면 제일 잘 알아주고 제일 오래된 용인대 태권도학과에 들어갔고 국가대표 생활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렵다는 거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거든요. 결국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아보진 못했고 아버지처럼 경찰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할까 하다가 지도자 생활에 더 매력을 느끼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후 대형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어요. 경험을 쌓아 제 도장을 차려 독립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남중 남고의 체대 출신이다 보니 연애할 기회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소개팅이다 뭐다 꾸준히 했고 몇 번쯤 연애도 해봤지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정말 잘해주고 예쁘게 연애할 자신이 있는데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다들 저만 보면 넌 멀쩡한 애가 왜 연애를 못하냐 어쩌고 그랬거든요. 저도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저야말로 제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야구 보면서 캔맥주 하나 마시는 게 큰 낙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제 소중한 삶의 행복인 캔맥주가 똑 떨어져서 한밤중에 근처 편의점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골목 어디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여자 비명소리를 듣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되죠. 얼른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한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는 상황 같아 보이길래 재빨리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 남자 제 스토커예요. 벌써 몇 번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이렇게 따라오더니 오늘은 유난히 가까이에서 저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중한 범죄인지 몰라? 이걸 그냥 확... 정말 감사해요.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저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걱정할 것 없으니 울지 마시고 제가 얼른 신고부터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놈은 콩밥 좀 먹여야 돼요. 이거 모자에 마스크에 아주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부터가 수상한 거지. 얼른 경찰서 가서 제대로 조사하자고요. 여자는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는데 저는 여자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누가 봐도 행색부터 수상한 놈이 갑자기 달려드는데 어떤 여자가 겁에 질리지 않겠어요. 게다가 평소에도 자기를 스토킹하던 남자였다면 그 공포가 어땠을지 저로서는 짐작도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스토킹 같은 그런 짓을 왜 하는 걸까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건가요? 일종의 병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빨리 와줬고 저 역시 진술을 해야 하니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됐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얼핏 볼 때도 예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진짜 예쁜 얼굴인 거예요. 경찰서 조명이 진짜 날 조명이라 그런 조명 아래에서 예뻐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여자는 그 아래에서도 예뻤어요. 스토커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죽자고 따라다닐 만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쁜 여자는 제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 마침 집도 가깝고 하니까 가끔 연락 주고받는 동네 친구처럼 몇 번 만나다가 제가 남자답게 사귀자고 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더 좋은 거예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예쁘고 사람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예쁘고 착한 제 여자친구를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남자가 되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청혼했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대전이 고향인데 딸만 셋인 집 막내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에요. 처가 분위기는 저희 집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신 편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시다는 건 알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시는 경향이 좀 크고 솔직히 그리 다정하신 편도 아니거든요.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여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버지를 영웅이라 생각하며 자랐고 지금도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지만 저희 집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아버지의 그런 성향이라는 건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물론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처가는 장인어른도 엄청 다정하시고 분위기 자체가 아기자기한 거예요. 연애 때부터 아내 가족 단톡방은 쉴 틈 없이 울려대며 온갖 사소한 것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 있어? 단톡방이 갑자기 왜 그렇게 난리가 났어? 아니, 이것 좀 봐. 아빠가 호두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 진짜 귀엽지 않아? 호두? 아, 키우신다는 강아지 말이지. 어디 봐. 귀엽긴 하네. 근데 이걸 아버지가 찍어서 올리셨어? 우리 아빠 거의 매일 이렇게 호두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 언니들이랑 나랑 다 서울에 와 있으니까 호두 자주 못 본다고 보여주시는 거지. 와, 진짜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다르시다. 그 사진 한 장 보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진 매일 올리신다며? 그럼 매일 이러신다고? 매일이 뭐야. 그냥 하루 종일 이런다고 보면 돼. 영통하자 그러네? 자기도 인사할래? 그렇게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영통도 수시로 하고 사진도 계속 주고받으며 가족이 일상을 전부 공유하는 걸 연애 때부터 알긴 했지만 결혼해서 보니 실제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처가 분위기가 부러웠는데 실제로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니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엔 솔직히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적응할수록 좋은 것 같았고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죠. 장인 장모님은 대전에 계시지만 처형들은 둘 다 서울에 있어서 자주 보는 사이였어요. 큰 처형은 결혼은 했는데 형님은 공부만 하신 분이라 운동이라고는 안 하셔서 처형이 오히려 자기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할 정도였고 작은 처형은 아직 미혼이라 처형들도 저를 든든하게 여겨서 뿌듯하기도 했죠. 아내의 본가인 대전에서 처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은 언제나 분위기가 시끌벅적 화기애애했어요. 서울에 사는 세 자매는 늘 모여서 함께 대전으로 향했죠. 큰 처형네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어른 5명인 거잖아요. 한 차로 이동하면서 휴게소에도 들르고 그 자체가 여행인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도착하면 장인 장모님이 그야말로 버선발로 나와 맞아주셨는데요. 딸 셋에 사위 둘, 각자 좋아하는 메뉴 하나씩만 넣어도 상다리가 휘어지는 거죠. 세상에 장모님, 이걸 다 어떻게 저희 다녀갈 때마다 몸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유, 무슨 자네 장인어른이 나보다 일품 요리는 더 잘해. 난 생활 요리 반찬 위주인데 저 양반은 잔치상에 최적화되어 있어. 주한상이라고 해야 하나? 와, 장인어른 요리도 잘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버님은 요리는커녕 주방 근처에도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어머님이 아버님 물 한 잔도 다 갖다 드리잖아. 워낙 옛날부터 그러셔서 이젠 바꾸지도 못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 사돈 어른이 힘든 일 하시잖니. 늘 밖에서 고생하시니까 안사돈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지. 맞아요. 장모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항상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아내의 착하고 예쁜 마음씨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인 동시에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존경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없는 부분들을 가진 분들이니 배울 수 있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가 행사가 기다려질 정도로 저는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대전 처가에 가는 것도 참 좋았고 말이에요. 김서방, 잊어버리기 전에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저기 베란다 창고 제일 위에 있는 박스 좀 꺼내주고 가게. 아유, 저게 무겁지만 않으면 의자 놓고 올라가서라도 꺼내겠는데 해보려다가 너무 무거워서 실패했지 뭐야. 아유, 그럼요. 그러다 허리 다치세요. 잘하셨어요. 이런 거 있으면 다 모아뒀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스? 뭐가 들어있는 건데? 얼마나 무겁길래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린 거야? 옛날 앨범인데 요즘 누가 앨범 보니? 이사할 때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올려주고 간 거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럴 땐 딸만 있는 게 좀 불편해, 그치? 우리 어릴 때도 뭐 하나 하려면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잖아. 슬프게도 이제 우리 아빠는 허리 다칠 걱정을 해야 하는 연세가 되셨으니 우리 집에 하나뿐인 건장한 남자인 김서방이 수고 좀 해줘야겠어. 뭐야 당신 진짜 이러기야? 나도 남자야. 왜 김서방만 남자래? 제대로 못 들었구나. 건장한 남자라고 정확하게 말했는데 이제 됐지? 우와 2번 죽이네. 장모님 제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요. 난 분명히 자네한테 말했어. 제 말 뾰족하는 거 괜찮냐고. 근데 그게 매력이라고 자네가 좋다고 했네. 난 분명 반품 안 된다고 했어. 어쩌나. 난 건장한 남자든 비실한 남자든 당분간 데려올 생각이 없으니 김서방이 계속 수고 좀 해줘야겠네. 어떡해. 여자 넷이 김서방만 쳐다보고 있게 생겼어. 아유, 저야 영광이죠. 얼마든지 맡겨주십시오. 장모님은 물론이고 처형들까지 저의 듬직함을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좋았죠.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처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단톡방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대전, 서울로 떨어져 살아도 매일 교류하며 정을 나누는 모습.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가에서의 시간은 유난히 빨리 흘렀고 처가에서 돌아올 때면 저는 꼭 저도 장인어른처럼 다정하고 거리감 없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든든한 모습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다정하고 친근한 아버지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얼른 아이를 낳아 풍성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형제가 많다는 것을 큰 장점이라 생각했으니 아내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어요. 최소 2, 아니면 자기가 자랐을 때처럼 3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임신을 바라고 기다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는 걸 처가 식구들도 다 아니까 몸에 좋다는 것도 이것저것 챙겨주셨는데 아내는 먹기 싫은 것도 참아가며 열심히 해주시는 대로 먹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했어요. 저도 몸에 나쁘다는 것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마음을 보탰죠. 특히 아내가 몸이 찬 편이라 장모님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아내는 원래 사우나를 싫어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답답해하고 땀 흘리는 것도 불편하다면서 온천 여행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사우나에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는 아내의 노력이었죠. 처음엔 마지못해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우나에서 만난 아줌마들이랑 인사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는 것 같더니 그게 꽤 재밌는 눈치였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그 예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한껏 들떠서는 그러는 거예요. 나 사우나에서 귀인을 만난 것 같아. 어? 귀인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늘 같은 시간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익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편에 속하는 분이 한 분 계셔. 처음엔 그냥 목례만 가볍게 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글쎄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라는 거야. 오,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사우나에서 공짜로 상담, 아니, 진료받았어? 장난 아니었지. 나 진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물어보러 병원 가기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왕창 물어봤어. 너무 좋더라고. 정말? 그랬겠다. 친절하게 잘 얘기해줬나 봐. 처음엔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뭐랄까? 그래, 정말 신뢰가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나름 규모도 좀 있는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대. 진짜 신기하긴 하다. 사우나에서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를 다 만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귀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분 덕분에 조언도 많이 얻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 사우나 싫어해서 억지로 다니던 아내가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고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는데 아내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 덕분인지 얼마 후 우리는 임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내는 그게 다 그 의사 덕분이라며 원래 생각하고 있던 병원이 아니라 그 의사가 일하고 있다는 병원을 선택해서 다니게 됐어요. 어디든 아내와 마음 잘 맞는 의사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죠. 가뜩이나 몸도 약한 아내가 임신까지 했으니 저는 아내의 호위무사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입버릇처럼 입덧도 제가 대신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대신 해주진 못했고 같이 해주기는 했죠. 진짜 신기하게 아내가 하는 입덧 증상이 저한테도 똑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입덧까지 같이 하면서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내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되는 과정은 정말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걸 안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감정들도 함께 느꼈어요. 이래서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매주 조금씩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 사연 있는 부부인 줄 알겠다고 시험관 수정란 시술 수십 번 하고 겨우 얻은 아이인 줄 알겠다 하며 아내와 웃기도 했네요. 임신해서 아내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고 태동이라는 걸 느끼고 나니 정말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아내 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아이의 발바닥 모양을 제 눈으로 봤던 날의 흥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아내와 저는 둘이 소리를 깍깍 지르며 신기해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 아니 아이까지 저희 세 식구의 교감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됐어요. 아내는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고 출산이 예정된 날이 되다 보니 아내보다 제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그런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죠. 아내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병실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웬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복도를 뛰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숨까지 헐떡일 정도로 뛰는 사람도 없거니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도둑놈처럼 하고 있었으니 그게 유난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내 병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왜 저렇게 수상한 차림을 하고 이상하다 싶을 만큼 뛰어가는 저 남자가 왜 내 아내 병실 쪽으로 가는 거지? 앞뒤 따질 것도 없이 너무 놀라서 일단 저도 미친 듯이 뛰어서 병실 문부터 사수하고 막아섰죠. 누구시죠? 아니 누구신데 지금 여기 이 병실에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인하 씨 병실 맞죠? 빨리 강인하 씨를 만나야 해요. 아니 강인하가 제 아내이긴 한데 대체 누구시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강인하 씨에게 이걸 꼭 전해주세요. 그 남자는 숨이 턱에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 하며 제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쪽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는 제 등을 떠밀어 가면서까지 빨리 들어가라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 남자를 붙들고 뭘 좀 더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그 남자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를 병실로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또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궁금해서라도 얼른 아내에게 그 쪽지를 전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아내도 문 밖의 소리를 들었는지 의아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밖에 무슨 일이야? 내 이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치? 누구야? 난 모르는 목소리던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는... 하긴 뭐 얼굴이고 뭐고 다 가리고 와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지만 자기 말처럼 아는 사람이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 텐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대체 뭐라는 거야? 내 이름만 들리고 다른 건 뭐라는지 잘 들리지도 않더라. 어찌나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숨이 턱에 차서 말도 잘 못해.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 쪽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 여기, 자기가 열어봐. 쪽지? 참 특이한 사람이네. 대체 무슨 일이래? 이리 줘봐. 어디 한번 봐. 저는 얼른 아내에게 방금 받은 쪽지를 건넸고 쪽지의 내용을 본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제게 다시 그 쪽지를 주더군요. 그 쪽지의 내용을 본 저 역시 아내처럼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쪽지에는 아내 담당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절대 그 의사에게 수술받으면 안 된다고, 그 의사는 최미남 누나고 아내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민환이라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이름. 최민환은 수년 전 제가 제압했던 아내의 스토커 이름이었습니다. 그 쪽지의 경악할 내용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쪽지에는 그 쪽지를 주고 간 남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는데 그만큼 자기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 스토커의 이름을 본 순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그 병원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당장 다른 병원에 가겠다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 결국 그 의사까지 오게 됐죠. 그 의사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는데 뭐랄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주저앉혀서 수술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야 할까요? 제 눈에는 꼭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강인아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러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이나 씨, 예정대로 수술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흥분 가라앉히려고 해봐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나 씨, 나 좀 봐. 정신 좀 차려보라고. 저리 가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리 가라고요. 난 이 병원에서 나갈 거예요. 여기서 수술 받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내가 무슨 설명을 하든 조치를 취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나 씨, 나 좀 봐. 나 지금 의사 아니고 맨몸으로 사우나에서 만났던 사이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말해봐요. 왜 그래요? 당신 정말 최민환 누나예요? 그래요? 뭐?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내의 입에서 그 스토커의 이름인 최민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의사는 돌변하더군요.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그곳이 병원이고 자기가 의사라는 것도 잊은 채 아내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무조건 수술실로 들어가라며 아내 몸에 손까지 대 아내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선 제가 돌아버린 거죠. 아내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막아섰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그 남자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경찰과 거의 동시에 도착한 그 남자. 그 남자는 의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후 엄마인 의사가 아이를 양육 중이었고 전 남편인 그 남자는 별도의 면접 교섭권 없이 원할 때마다 자주 아이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날 아이를 데리러 전처인 의사 집에 갔다가 급한 일이 생겨 컴퓨터를 잠깐 썼는데 검색 기록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술 중 과다출혈 의사과실,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상해 의사과실에 대해 판례 같은 것들을 잔뜩 검색했더라는 거죠. 처음엔 의료사고라도 낸 것인가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런 일은 없었고
이상한 낌새를 차려 의사 서재를 뒤지다가 아내의 진료카드 복사본의 일부를 발견하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온 거라고 해요. 운 좋게도 아내 수술 전에 달려와 준 게 천만다행인 거죠. 하루라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달려와 저와 제 아내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하곤 다시 의사의 집으로 가 혹시라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확보해 두려고 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쪽지를 얼른 전해주고 다시 또 급하게 달려갔던 거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준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최민환, 그러니까 그 스토커 누나라는 것만으로 제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최민환이 아내 스토커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도 않았어요. 저지른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경미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막 화를 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앞장서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서 그 인간이 다시는 제 아내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이렇게 다시 저희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그 인간 누나라고 해도 그때 별로 대단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면서 동생을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인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게 그 뒤로 일이 좀 있었어요. 당시 처남이 이나 씨, 그러니까 진석 씨 아내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에 크게 좌절하고 아예 폐인처럼 살았거든요. 아니, 자기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누나가 의사라면서 그걸 어떻게 못했답니까? 아니지. 자기 동생이 폐인이 됐다는 이유로 제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다니요. 그 의사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말 미친 여자라고요. 저도 진석 씨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일이 더 있었어요. 처남이 그렇게라도 살아줬더라면 달랐을까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때 저희들도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쉬쉬했어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충격적이네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일로 전처도 충격을 아주 심하게 받았어요. 그 일 이후 성격도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자기가 의사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 정말 충분히 완전히 이해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동생 죽음을 왜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 되갚으려고 하는 거죠?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물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저 역시 전처가 미친 짓을 벌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것만은 막고 싶었어요. 다 떠나서 제 아이의 엄마니까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짓을 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부터 그 의사는 본격적으로 제 아내 뒷조사를 해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아내와 제가 사는 집을 알아내고 아내가 다니는 사우나를 알아내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내에게 호의를 베풀며 친분을 쌓고 아내의 진료를 맡게 되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아내가 사우나에서 만난 귀인이라며 너무 좋아했으니 저도 두말 않고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병원 홈페이지 후기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의사가 환자들한테 친절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서 컴플레인을 제일 많이 받기로 악명 높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내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친분 있는 자기 사람한테는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믿어하고 좋아하니 그거면 됐다 싶었고 제가 보기에도 아내에게는 정말 정성을 다해주는 게 보였으니 그러려니 했던 거죠. 돌이켜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짜고 있었으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웃는 얼굴로 친절을 베풀었다니요.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굳이 제왕절개를 하자고 했을 때 그땐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누가 이런 미친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의사의 남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자기 아내를 조사하라고 했고 의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날뛰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러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내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정신 차려. 넌 제정신이 아니야. 네 동생 그렇게 된 게 이분들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이분들은 그때도 지금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기고 있네. 야, 강인아. 네가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을 떠는 바람에 내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불공평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니까 나라도 벌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 당신이 그런 일 당해봤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아냐고? 당신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당신,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벌받게 할 거니까 각오해. 내가 뭘? 당신도 속고 있는 거야. 저 맑은 얼굴에 속고 있는 거라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남자나 홀리는 년. 그 입 다물지 못해? 경찰관님, 저 여자 저 입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아내가 만삭인데 더 이상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난동에 가까운 소리를 짓거리는 그 의사를 아내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경찰에게 부탁까지 해야 했어요. 경찰은 바로 그 의사 진료실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들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진료실 컴퓨터에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왔죠. 사실 경찰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그 의사에게도 각오하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형법상 범죄라는 게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실행 단계,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착수됐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의사가 하려던 행위는 메스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도구를 조작한다거나 약물 같은 것을 구매한다거나 그런 식의 기록이나 증거가 남는 행위는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자료를 조사하고 검색했다는 것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유의미했던 것은 굳이 제왕절개가 필요하지 않은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제왕절개를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준비 단계를 넘어선 실행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어서 아내와 아이에 대한 중대한 상해치사 미수 혐의가 적용됐어요. 거기에 오랜 기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아내에게 접근해 실제로 실행 직전까지 왔다는 것, 신생아까지 해하려 했다는 점은 가중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미수에 그쳤음에도 엄중하게 처벌됐어요.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으나 법적 처벌 외에도 그 산부인과에서 해고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그 여자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탄원서 및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병원을 옮겨 자연분만으로 순산했어요. 만삭의 상태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아내와 딸 모두 건강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저도 함께 했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울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울어서 의사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산후조리 중인 아내는 지금도 악몽을 꿀 정도로 그 일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금방 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고 문득문득 떠올라서 미칠 것 같은데 아내는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들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너무 속이 아프고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뿐이에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루라도 빨리 그 여자에게 최고의 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면허를 뺏어오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실형은 면했다고 하나 당장 병원에서 잘리고 어디 받아주는 병원이 있지도 않을 테니 밥줄이 끊어진 그 의사는 저와 아내를 찾아와 사정을 하더군요. 아내에게는 그 여자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문일 테니 저 혼자 그 여자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형사처벌까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면허만큼은 그건 저한테서 빼앗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형사처벌까지는 감수해? 뭘 감수해? 그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제 시작이야. 제 동생, 걔는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눈앞에서 그건 제게 세상이 끝나는 일이었다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건 절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건 당신 동생이 선택한 일이지 내 아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그 일로 내 아내는 더 큰 충격에 빠졌으니 그 일로 또 피해자가 된 건 내 아내와 우리 가족이야.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결국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니 마음 여린 제 동생이 그런 선택까지 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해요. 그걸 이유로 복수랍시고 사람을 해. 정말 내 입에 담기도 싫다 정말. 그렇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만삭의 임산부와 태어나는 아이를?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지만 저한테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저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면허라도 갖고 있어야 어딜 시골 같은 데 가서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의사 면허까지 잃으면 저는 정말 끝장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끝장? 말 참 쉽게 하네. 그게 뭐가 끝장이라는 거야? 당신이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 저지르려던 짓은 그 일로 끝장나는 건 우리 가족이었어. 당신은 이미 의사가 아니야. 살인 미수범이지. 그런 사람이 다시 의료 현장에 서도록 내가 놔둘 것 같아?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한 번의 기회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내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울며불며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여자 어깨가 절망적으로 무너지는 게 보이더군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그 여자를 쫓아냈고 그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가족을 위협한 사람에게 저는 절대 용서를 베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여자 사정을 왜 봐줍니까? 그런 미친 여자는 평생 다시는 환자 못 보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내는 한동안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고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며 두려워했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에 젖어 있어야 할 순간에 끔찍한 공포와 맞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 곁에는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아내가 혼자 있는 순간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잘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손수 만들어 주셨고 아내에게 따뜻하게 내밀며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먹고 기운내야 한다고요. 몸이 먼저 건강해져야 마음도 따라가는 거라고 아내의 의지를 다잡아 주셨어요. 큰 처형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아줬고
둘째 처형은 언제나처럼 유쾌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죠.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아내를 대했지만 그 속엔 깊은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있잖아요. 그 작고 소중한 아이 존재만으로도 아내에게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볼 때 아내는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아내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며 저를 보며 웃어주곤 하는데요. 그 목소리는 아직 약간 흔들리고 있었지만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해줬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너무 잘 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아내는 예쁘게 웃어주곤 한답니다. 아직은 가끔 악몽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힘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면 저는 아내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생각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단단해지는 법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제게 늘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그래야 가족을 지킨다고 하셨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아내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딸도 말이에요. 아내가 도복을 입고 태권도장에 하얀 띠를 묶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점점 몸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밤도 있겠지만 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단련하고 나면 조금씩 그 어두운 기억들도 지워질 것이고 편한 잠을 이루는 날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딸도 조금만 더 잘하면 바로 태권도를 가르칠 거예요. 제가 직접 말이에요. 그 작고 귀여운 손으로 품새를 따라하다가 어느 날은 저보다 빠르게 발차기를 날리는 순간도 오겠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고 주먹을 꼭 쥐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 저는 제 딸을 제 보호 안에 가둔 약한 아이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머지않은 어느 날 저희 세 가족이 함께 태권도 수련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진답니다. 매트를 밟는 발소리, 구령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 아내가 발차기를 하고 딸이 그걸 따라하며 깔깔 웃고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짓겠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함께 강해질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우리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내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 아내와 제가 겪은 일이 믿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저희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짐을 저 스스로 다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털어놓아 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 역시 마음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수록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제가 뭘 원하는지 그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니 이젠 그게 확신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더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아내와 딸이 강해지기 전까진 제가 항상 지켜줘야 하니까요. 제가 지켜낸 것들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낼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온통 감사한 일뿐이네요. 이 마음 그대로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